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 빛내기 위해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혁신성장 위한 상생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혁신 전략과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생 컨퍼런스가 올해 9회째를 맞습니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듯이 서로 살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핫 이슈죠.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명백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그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일찍이 100몇십 년 전에 리카도가 얘기했던 국제 분업의 원칙이라든가 등등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만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소재 부품들은 그래도 우리가 생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작금의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완성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품이 대기업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드러나는 게 그거일 뿐이지. 우리가 삼성전자가 LG전자가 휴대폰 하나를 수출하면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거의 절반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또 사정들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해 주신 많은 기업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일본하고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일본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작년 10월 이후에 우리 대법원의 그 판결, 징용공 관련된 그 판결 이후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보복을 이 사람들은 아주 깊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고, 또 오늘 여기 박 장관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북한과 한국이 찡구짱구 해가지고 결국 일본에 대해서
대항한다. 이런 식의 컨셉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치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상생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생태계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분업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고 그런 데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적인 상생뿐만 아니라 글로벌 컴피티션에서도 우리가 상생해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이 포스코와 네이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상생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생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창달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울경제가 이렇게 상생을 주제로 포럼을 9년째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서울경제가 요즘 보면은 특종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기자들이 아주 열심히 취재하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보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를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요. 저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사진을 가끔씩 들여다 봅니다. 처음에는 1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이 마차를 가진 사람과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의 이 당시의 사회적 현상은 어땠을까? 또 해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사회도 똑같이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00년 후인 지금 봤을 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등장한 30대 재벌 기업, 그 재벌 기업들이 한 50년을 쭉 같이 갔죠. 그리고 새로 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만 사회를 점점 양극화시키고요. 이 변혁기에 사회가 요동치면서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영웅들이 과연 혼자의 힘으로 등장할 수 있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네이버에서도 와 계시는데 네이버, 카카오 만약에 우리가 2000년대 초에 브로드밴드를 깔지 않았다면 그런 기업이 우리 사회에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 점점 심화되는 이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이 기술 발전은 어떤 사회적 혁명을 갖고 오고 그 혁명 속에서 또 밭가리가 한번 되면서 사회가 자꾸 아주 잘 사는 사람과 또 뒤처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분화되는 이런 거는 지난 100년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정리가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축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기술 발달로 생산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중소벤처부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바로 연결자의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자, 또 힘든 사람과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 사이의 연결자, 이런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기계와 상생하고 공존하던 시간이었고요. 1차, 2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 근육을 기계한테 힘을 빌려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뭔가를 했습니다. 그럼 1차, 2차 산업혁명의 그 중요한 축적의 키워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뭔가를 숙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제조업체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자동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바로 1차,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두뇌, 우리의 두뇌를 대신할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부에 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나 있나, 무엇이 잘못됐나 이것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PC 시대, 인터넷 시작한 이 PC 시대는 우리가 적기에 브로드밴드를 깔아가지고 아주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명함 교환을 하면 그때 미국 사람들 명함에 이메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95년 그 당시에 우리는 이메일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일입니다. 뭐 주면 뭐 이메일이라고 이게 뭔가? 그런데 그 이메일이 불과 2, 3년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우리가 브로드밴드를 깔았죠. 어떻게 보면 그때 지도자의 어떤 예지력이 저는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PC에서 그다음에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이 모바일에서도 우리는 아주 잘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서 아주 신나게 팔았습니다. 신나게 팔았는데 여기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모바일에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넘어가는데 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이 2010년경 이 당시에 우리가 여기 투자에 너무 소홀히 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모바일에 너무 취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과학기술부가 없어졌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이것이 큰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라우드 산업에 우리가 게을리할 때 중국은 구글을 끊어버리고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인구의 데이터를 다 자기네가 저장을 했죠. 우리는 여기서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주저하다가 에이, 뭐 저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구글을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 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이게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예를 들면 중국은 그때부터 클라우드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클라우드 산업 이후에 슈퍼컴에 투자를 했죠. 근데 우리는 이때부터 너무 여기를 소홀히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일본의 과학기술 백서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학기술 백서도 역시 주제가 AI입니다. 어떻게 AI를 할 거냐. 그리고 일본이 추구하는 이 AI를 향한 사회 5.0 정책. 사회 5.0 정책의 복지 그러니까 우리 그 일본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 상태, 교통의 그 체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 통째로 스마트화된 사회를 만들 거냐가 그 과학 백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어젠다로 챕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AI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빠르게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바로 상생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몸집이 무거워서 쉽게 뭔가 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기술의 발달이 1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오는데 200년 걸렸고요. 2차에서 3차로 넘어오는데 10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3차에서 4차로 넘어오는데 불과 20년, 3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5차로 넘어갈 때는 저는 더 단축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지금 막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어떻게 대기업에 접목시키고 이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품화, 완제품화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조금만 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에 더 조금만이라도 더 신경을 썼으면 오늘 이런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한일 간의 이런 어떤 그 규제 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투자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불화수소 우리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안 하셨냐? 대기업이 안 사준다는 거예요.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판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누굴 믿고 만드냐. 대기업들이 요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함께 30대 대기업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딱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쉽게 그동안 교역을 한 것 같다. 무역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더 바짝 신발끈을 조여매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부처로서 좀 더 판을 만들어드리는 일, 플랫폼을 깔아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냥 알아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뭐가 조금씩 부족해요. 2%씩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워줘야 되는데 이 메워주는 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소기업 스스로 혼자서 하려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공장에서 만든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하는 이 저장하는 데까지는 돈을 많이 안 받아요. 외국의 데이터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런데 요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요것을 분석해 갖고 서비스화하려면 그때부터 엄청난 분석비를 받습니다. 이제 딱 데이터를 자기네가 딱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일은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게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과 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지금 우리 대기업들도 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회의에 가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거 어느 기업하고만 하지 말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자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컨소시엄 만들어서 하면 안 싸우시고 하실 안 싸우실 자신 있으시냐? 그랬더니 막 웃으셔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좀 더 이 어떤 우리한테 닥친 이 위기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서로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연결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인프라를 까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우리 사회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그 인프라 위에서 꿈을 펼치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중소벤처부는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것을 저희의 캐치플레이즈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서플라이 체인 강건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요. 2004년에 국내 최초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바 있고요. 또 같은 해에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납품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부터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매년 운영을 하면서 유망 그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고요. 또 QSS 혁신활동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면서 이렇게 모범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초일류 제품을 생산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협력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이어티 측면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피플 측면에서는 신뢰와 창의 기반의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 직원의 삶의 질리 향상과 안전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동반성장 활동 방향도 이러한 기업 시민 실현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즉 과거에 동반성장 활동이 협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 안정이라든가 기술 혁신에만 집중을 하였다면, 기업 시민 동반성장 활동은 여기에 더해서 산업계의 난제인 어떤 안전을 해결하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 시민 동반성장 활동 방향 역시 3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오픈 앤 페어 측면에서는요, 협력 기업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거래 가능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서 크게 3개 분야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다 세분화하면 사실 36개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7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형 입찰 제도인데요.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작년 4월에 저희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게 공급사에만 유리한 게 아니고요. 포스코 입장에서도 덤핑 낙찰에 따른 품질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제도인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7년도에는 전체 입찰 건수의 77%가 최저가 낙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저희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만 해도 그 17%로 대폭 낮아졌고요. 금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공급사들의 그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 후 무리한 수주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공급사의 미래 성장성 확보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상생결제제인데요. 이거 역시 포스코가 민간 기업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주 2회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2회 지불하는 게 사실 국내 최고 수준이고요. 저희가 그 공급사의 인보이스를 받고 실제 지불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3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혜택을 포스코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공급사만 받을 게 아니라 그 공급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2차사, 3차사까지 그 현금 결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게 바로 하도급 상생 결제인데요. 이 하도급 상생 결제에 따르면 2차사, 3차사는 1차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부도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일 전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포스코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융 비용으로 또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 지금 96개의 건설 관련 공급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 84개사가 벌써 그 하도급 상생 결제를 지금 동의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도급 상생 결제제에 동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00억 원 규모의 현금 결제 지원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또 무이자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공유제인데요.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2004년도에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4,742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보상에 보상된 금액만 해도 3,66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서 현재는 국내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성과 공유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 성과 공유제를 더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대폭 개선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제품 구매 보상 기간이 과거에는 3년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맥스 5년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 또 선급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공유 과제가 실패하더라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 50%를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재무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 그런 과제만 저희가 승인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비재무성 과제라 할지라도 환경이라든가 안전을 개선하는 그런 그 과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승인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울경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그 한국 수출 규제 때문에 국내 그 여러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스코에서 그동안 성과 공유제를 하는데 그 과제의 30% 정도가 사실 국산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 동안만 분석을 해봐도요, 220건의 국산화 과제를 완료했고, 따라서 현재 그 포스코의 설비 자재 국산화 비율이 88%로 상당히 높은 것도 이러한 그 성과 공유제의 또 다른 성과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 우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강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필러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공급사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그 쇳물을 담는 용기인 그 레이드르이라고 하는 통인데요. 여기에 쇳물을 붓기 전에 먼저 필러를 이 노즐 부위에 부은 다음에 그 위에 쇳물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인 연속 주저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슬라이딩 게이트를 열게 되면은 이 필러와 함께 그 철강의 쇳물이 밑으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쇳물이 막힘없이 배출되도록 하는 게 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사는 포스코와 함께 성과 공유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 개공률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개공률을 획기적으로 지금 향상을 시켰는데요. 2004년도에 그 필러의 자연 개공률이 85%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을 개선한 거에 힘입어서 이 회사는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이 회사의 매출이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150억 원으로 15배나 그렇게 증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그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러한 업그레이드된 품질이 다시 포스코에 또 납품이 되고, 그러면서 포스코에서도 또 조업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선순환을 이룬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포스코는 그 각 부서의 역량이라든가 또 재원, 인프라, 노하우를 활용해서 협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임원 동반 성장 지원단을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그 협력기업의 VOC를 반영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혁신성장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 그 포스코 혁신성장 지원단 사이트에 저희가 지원 가능한 재능 16개를 저희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 개선을 도와준다든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또 저희가 도움을 준다든지, 안전 개선이라든가 또 설비의 트러블 슈팅 같은 이렇게 16개의 재능이 저희가 포스팅이 돼 있고요. 각 중소기업에서는 본인 회사에 맞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지원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2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교육이 완료되면은 협력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업 시민 잠 매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21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114명을 채용시켜가지고요. 채용률도 사실 94%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2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항에 또 광양에 송도에 연수원 시설을 활용해서 3주간 합숙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 교육이 끝나면은 우수 공급사의 인턴십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기간 3개월 분에 대해서는 저희 포스코가 인턴 급여를 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작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사 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시민 프렌즈 활동인데요. 제가 계속 기업 시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기업 시민 활동을 포스코 또는 이제 포스코 임직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포스코하고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들도 같이 기업 시민 활동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공헌도 하고 또 환경이라든가 안전 개선 활동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활동 대상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칭 지원하고 이런 그 촉진자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협력사와 함께 이렇게 기업 시민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포스코의 기업 시민 동반 성장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포스코는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그런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요. 환경, 안전 개선, 그리고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하는 데 저희가 좀 여러모로 지원을 하겠고요. 또 서플라이 체인 강권화를 통해서 결국 공정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시민 정신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너스퀘어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유일한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와의 상생을 위해서 교육과 공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이미 이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스몰 비즈니스, 되게 많은 분들의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전환 없이는 이제 장사를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국내 소매업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듯이 국내 소매업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 측면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돕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국내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도 네이버의 오프라인 전화번호와 그리고 상호를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의 수는 40%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네이버의 온라인 가게를 만드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와 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검색 광고 사업자의 수는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잘 보유하고 있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들이 디지털로 잘 시작할 수 있는지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프로젝트 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꽃은 2016년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프로젝트이고요. 분수 펀드라고 해서 약 600억 원 가량의 사내 펀드를 조성해서 프로젝트 꽃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분수 펀드를 통해서 파트너스케어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또 여러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잘 성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업 철학이자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파트너스케어는 전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역삼동의 작은 공간에서 2013년에 사업자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교육과 또 스튜디오 촬영, 또 전문 PD의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의 가이드를 여러 사업자들의 사례와 함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이 공간은 2013년 이후에 지금은 꽤 많이 성장을 해서 한 달에 약 평균 6,000명 가량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교육과 공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파트너스퀘어 부산을 오픈했는데요. 부산은 패션 비즈니스의 특화 공간입니다. 패션 특화를 하게 된 이유는 네이버의 스타일 윈도라고 해서 그 오프라인으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매출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수도권을 넘어서는 지역이 보통 없는데 부산의 경우 유일하게 패션 사업자들의 매출이 수도권을 넘어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비즈니스를 조금 더 성장시켜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해당 교육과 또 다양한 스튜디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8년 9월에 광주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광주는 푸드와 리빙 비즈니스 특화 지역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건물을 매입해서 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자들과 창작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실제 광주는 네이버 내 푸드 사업자 매출 중에서 한 30%가량이 호남권 사업자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푸드 사업자들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올해 초에는 푸드 사업자들만을 위한 푸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제주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너스퀘어는 지금 한 연간 10만 명 가량의 사업자를 이제 가이드 드리고 공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저희가 카메라와 조명과 또 전문 PD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들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 촬영을 잘하는 것, 또 제품 촬영을 올리는 페이지를 잘 올림으로 인해서 매출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매출 상승의 성공 사례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말에는 파트너스퀘어 종로와 파트너스퀘어 홍대를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너스퀘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몰 비즈니스 창업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파트너스퀘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D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여러 스몰 비즈니스들의 다양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매출 구간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사업의 시작과 성장과 확장 단계별로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비용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스몰 비즈니스가 그 네이버 도움 없이 자생력을 갖고 이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1년 내에 이제 사업자들 대상으로 쇼핑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500만 원까지 1년 동안 결제 수수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성장 단계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가이드를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멘토링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자의 페이지를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안서를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라던가 광고 마케팅이라던가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성장 단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인데요. 매출 구간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00에서 800만 원 월, 그리고 800에서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이상의 성장 사업자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스토어에서 본인의 물품을 사신 분들에게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또 해당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검색 광고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진입할 때마다 저 비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비용을 잘 쓰실 수 있도록 교육 또한 제공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장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퀵 에스크로 프로그램을 론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쇼핑 사업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 사업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자가 물건을 발송을 하게 되면 판매자가 발송한 것들을 이제 이용자들이 고객이 이제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한 10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택배가 집화되고 택배가 발송된 이후에 집화되고 또 고객에게 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는데, 실제 사업자가 그 비용을 판매 대금을 받게 되는 것은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되게 성장하는 사업자군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시즌 이슈 때문에 또는 해당 물건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리게 되는데, 이 자금의 이 융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정산 주기를 단축해드리는, 빨리 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발송을 한 이후 택배사에 집화되는 단계에서 정산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게 돼서요. 정산 주기를 최대 10일 정도 단축시켜서 사업 확장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월 거래액 300만 원 이상의 누구나 대상이 되시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네이버 디커머스 프로그램이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파트너스퀘어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실제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채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총 26만 명의 사업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포인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로 수수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가이드를 받으셨고요. 또 컨설팅 참여를 통해서 3만 명 가량의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리포트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디커머스 리포트가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스몰 비즈니스가 이 1단계에 진입하기까지 온라인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내에 진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3개월 이내에 1단계에 진입을 하시게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생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빠르게 3개월 이내에 1단계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또 그 각 단계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빠른 기간 내에 사업자들이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76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평균 83일 정도, 100일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성장을 빠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과 다양한 가이드와 또 여러 사례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매출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러한 가이드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스타일 윈도라고 해서 오프라인 옷가게를 가지신 또는 잡화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가게를 내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천 그 부평의 지하상가에서 아주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시던 희나기 잡화점의 경우에는 입점 6개월 만에 월 매출을 꽤 많이 높이셨고요. 지금은 많이 성장하셔서 그 부평에 있는 상가 고객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단골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라이프스타일 샵으로 확장 오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안양의 황공방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굉장히 작은 공방,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네이버의 리빙윈도라고 하는 온라인 채널을 만드셨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오픈 3개월 만에 하루에 최대 400개의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직원도 많이 고용하시고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푸드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특히 호남권의 사업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직접 푸드윈도우에 입점을 하셔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매출의 90%가 푸드윈도우를 통해서 나고 계시는 전남 곡성의 농장분들과 같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교육과 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푸드윈도에서 지금 열심히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 명물에 대한 건데요. 전통시장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푸드윈도 시장 명물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시장 명물의 한 가게가 매출 15억을 달성할 정도로 그 효과적인 채널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더 많은 전통시장들이 네이버에 입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담당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채널을 하나 더 갖게 됨으로 인해서 스몰 비즈니스한테는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잘 디지털 전환하고 온라인에서 성장하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에 특화된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그 서울과 역삼, 광주, 부산 이런 공간을 다니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찾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루 접고 하루 교육을 듣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간을 찾으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분들을 지원했던 그런 마음과 또 네이버가 잘 하고 있는 플랫폼과 기술을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와 함께 잘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9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드리며 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